안녕하세요. 역사 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우리가 189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던 시기까지 그때까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일단은요 이제 일본 청나라를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하냐가 주 내용일 거고요. 다음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 경제적 구국 운동 부분은요. 이런 침탈에 대항해서 이런 일단의 침탈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독립 운동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1876년입니다. 기억나죠? 1816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강화도 조약. 자, 우리가 지금은 강화도 조약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1882년 이모군란 결과 일어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선과 일본이 체결하는 그런 무역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쌤이 강화도 조약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 강화도 조약계가 여러분이 기억했던 게 배웠던 게 취해복권을 체결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을 체결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강화조약 부속 조약이 있어요. 어, 그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그 강화도 조약 그 배웠죠. 그 부분 찾아보면은 바로 밑에 강화조약 주요 내용 바로 밑에 이 경제적 조약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몇 가지 그 당시 강화조약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무관세 무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화조약은 무관세 무역이었어요. 그죠? 네, 특징이 우선 무관세 무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 얘기 몇 번 했죠. 강화도 조약 결과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 가능했고 이에 우리 그 한반도에서 곡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 곡물 가격이 폭등되는 바람에 이모군란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이따 자세히 할 건데 거류지 무역을 진행했고요. 하지만 이때는요, 일본과 최혜국 대우는 맺지 않았었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큰 특징. 자, 그러면 여기서 거류지 무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거류지 무역은요, 한마디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일본하고 체결한 거류지 무역은요, 계양장에서요, 10리 이내는 어, 무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 심리라는 게요, 2에 400m거든요. 그러니까 4km예요. 4km.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요, 우리 개항장,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이라고 합시다. 얘입니다. 부산항이라고 합시다. 이 부산항에서요, 딱 4km 되는, 부산항에서 4km 정도 되는 그 위치까지만 일본인이 왔다 갔다 무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이 부산항에서 구소동까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부산항 구소동까지 뭐 하여튼 4km 넘겠죠. 뭐 그래서 뭐 10km라고 예상합시다. 그러면은 그 일본 상인은 4km까지만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구소동까지 못 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본 상인이 4km까지 오고 그 나머지 지역부터 나머지 4km 이후부터
구소동까지는 연결해주는 중간상인이 있겠죠. 한국인 중간산이. 그죠?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간이죠. 중간산 걔들이 객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소동에서 파는 상인한테 연결되겠죠. 물건이.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들고 와서 부산항에서 4km까지 가지고 오고, 그래 그 4km 이후부터 구소동까지는 한국인 중간산인 객주가 담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소동에서 파는 한국인 상인이 있겠죠. 이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거류지무역이에요. 거류지무역. 이됐습니까? 이 거류지무역이고, 그러면 이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애들은 얘들입니다. 객주. 한국인 객주. 이건 한국인이에요. 객주. 얘들이 돈이 좀 벌었죠. 물론 얘들, 일본 상인도 좀 돈도 벌었어요. 근데 객주들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모군란이요. 이모군란 결과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획득해요. 이게 뭡니까? 청상인이 위에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위에 구소동까지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청상인이. 일본 상인은 여기 부산항에 4km까지밖에 못 오는 거류지무역이었는데 청상인은요 이제 구소동까지 올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유리한 겁니까? 청상인이 되게 유리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되게 불리해져요. 이에 일본은 급하게 체결하는 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이게 1883년 이모군란 바로 다음이죠. 이건 어떤 내용이가? 요거는 일본인이 갖고 싶었던 게 요겁니다. 체국대우. 체국대우를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체국대우를 가지면서 자기들도 내지 통상권, 청상이처럼 구소동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만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대개 일본은 많이 포기해요. 뭘 포기하나? 첫 번째 관세 부과에 인정하고요. 두 번째 방공령까지 수용합니다. 예, 여기까지 포기를 하면서 방공령 문제 알죠? 이 방공령은 만약에 이 강화조약 때 무제한으로 곡물 유출 인정했는데 이제는 방공령을 수용하면서 만약에 조선인 너거들이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1개월 이내, 1개월 이전에 수출 금지시키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쌀이 부족해서 뭐 7월 달까지 7월 달부터 쌀을 안 팔겠다 이러면은 6월 달에 2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쌀을 안 팔 수 있게 허용하는 거. 이게 바로 방공령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세 부과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방공령도 수용하고 그러면서 자, 이래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죠. 객주. 이때 떴던 이런 객주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엔 객주가 무너지죠. 자, 이런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우선 핵심 내용입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 조청상미 수령무역장적 내용, 조의통상령적 내용, 이거를 꼭 구분해서 우선 학습 바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우선은 강화도 조약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거류지무역이 있었죠. 외국 상인이 개항장에 심리 이내에만 무역이 가능했다. 그래서 객주 등의 중간 상인이 상장할 수 있었죠. 이때는요, 개항 초기 무역은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 화폐 사용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무관세 무역도 진행됐습니다. 이때 특징은요, 일본은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 조선의 쌀, 콩, 소가죽을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이때 조선의 아주 일부 지주만 부를 축적하고 대다수 백성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일본은 이때 낮아진 곡물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 임금을 낮게 유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곤 했습니다. 우선 핵심은 여기 아까 전에 거류지 무역을 했다, 무관세 무역이었다, 그리고 여기 없지만은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국 대우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었죠. 이러다가 82년도에 이모군란 결과 조청 상민 수립 무역장정이 체결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은 내지 통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때 내지 통상이 가능했는데 이때 얘가 나옵니다. 청상인이 요런 한성이라든가 양화진의 한성의 점포 개설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지 통상 가능했다. 육지까지 통상이 가능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본도 질 수 없다 해서 조일 통상장정을 1883년에 맺습니다. 요거는요, 큰 특징이 관세 부과 가능해졌고요. 방공령까지 수용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혜국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 했죠.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 애들도 드디어 이제 육지로 무역이 가능하다 했죠. 이래서 청일본 상인이 경쟁적으로 조선 상권을 잠식하게 되죠. 육지까지 오게 되니까요. 이래서 한성의 시전 상인과 거류지 무역을 기반으로 하던 개항장 객주가 큰 타격을 맺습니다. 그럼 뭐 우리의 개항장 객주나 한성의 한국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요. 결국엔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영국산 면제품 판매를 바탕으로 해서 뭐 서로 경쟁하는데요. 결국에는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비중이 결국엔 비슷해지면서 결론은 청의전쟁으로 벌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흐름상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아까 전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역무역장정의 내용,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의 내용, 이거를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관파천. 아관파천 결과 이제 러시아가 이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최국 대우를 가진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뭐 프랑스, 독일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을 본격화한 됐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권 침탈이 너무나 가혹해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우리 독립하자라고 주장했댔죠. 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러시아는 뭐 군사와 재정 고문을 파견해서 광산, 산림 등 각종 이권을 뺏어갔고요. 미국은 광산, 치굴권, 대표적으로 은산, 금강이었고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 뺏어갔고요. 뭐 채국 대우구실로 그뿐만 아니고 영국, 독일, 프랑스도 들어왔고요. 일본은 특히 철도 부설에 관심 많았는데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경의선은요, 나중에 러일 전쟁 당시 군병력 이동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화파트 할 때 다시 쌤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순서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 꼭 아세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경인선도 일본, 원래는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부설권 받았다가 일본이 결국엔 진행하게 되고 경부선도 일본,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본이 받아서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전부 다 일본이 했다. 순서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다.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일본은요,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 한마디로 돈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맨 먼저 했던 정책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대한제국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1905년도에 진행한 사업인데요. 결국 목적은 대한제국의 금융장악이죠. 돈 장악이죠. 이걸 담당했던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재정고문 메카타예요.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애 있죠. 걔 메카타가 진행합니다. 이거의 특징 뭔지 압니까? 옛날 화폐, 대한제국이 쓰던 옛날 화폐 있잖아요. 상평통보나 그런 옛날 화폐뿐만 아니라 백동화라는 돈을 전부 다 일본인이 만든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해주는 게 큰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원래 가치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뭔 소린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오면은 뭐 10엔을 준다라고 약속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가져온 그 백동화나 구화폐가 뭐 질이 저질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서 1,000원을 들고 왔는데 5엔 주고 이런 식입니다. 5엔을 준다든가 3엔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백성들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망가지죠. 일본한테 그냥 돈이 빼앗기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화폐와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을 교환하는데 백동화는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래서 한국인 상공업자가 몰락되고요. 이때부터 일본 제일은행권이 대한제국 본위화폐, 법화,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한국은행 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로 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일본이 확립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런 화폐장리사업 이후에도 일산이야기 이후 통감부가 식민지와 기초 형성을 위해서 여러 도로라든가 항만 건설, 뭐 이런 항일 의병운동 탄압 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세금을 걷고 뭐 여러 가지 차관을 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화폐정리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 금융과 재정이 일본에 예속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토지도 약탈합니다. 러일 전쟁 직후에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토지 약탈하는데요. 이에 대한제국은 황무지 개강권 요구하는 일본에 반대했죠. 대표적인 그 단체가 보안회였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엔 저지는 했는데 이후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내세워서 일본은 이제 토지를 약탈했고요. 결국에는 그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매매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